요 네모네모한 디자인에 아기 코끼리 덤보인 것 마냥 귀인지 날개인지 모를 무언가가 달려있는 이 친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알만한 주방의 필수품 락앤락이죠. 오늘은 이 친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보통 반찬통이나 밀폐용기를 가리켜서 그냥 락앤락이라고 부를 정도로 일상 속에 깊이 파고든 녀석이라 저도 뭔가 반찬통보다는 이 락앤락이 입에 더 잘 붙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렇듯 이 녀석의 입지가 가히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락앤락처럼 생긴 요런 디자인의 밀폐용기를 사면결착식 밀폐용기라고 하거든요. 지금이야 뭐 요런 디자인의 친구들이 여기저기서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 그렇게 큰 체감이 안 되겠지만, 요걸 세계 최초로 탄생시킨 게 바로 락앤락이거든요. 그만큼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사랑을 받아온 제품이다 보니 전성기는 좀 지났다고 하더라도 인지도로 보나 점유율로 보나 우리나라에서 굳건한 1위를 지키고 있는데,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아 무려 120여 개 국가로 수출되고 있거든요. 이 정도면 반찬통 하나로 세계를 정복했다고 봐도 되겠죠. 그렇다고 락앤락이 요 밀폐용기 한 가지에만 심취해서 우린 반찬통만 깎는 장인이다 라고 말하면서 몇십 년 동안 요 네모난 반찬통만 찍어냈던 건 아니고, 소비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 다양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너무 많아서 좀 신기했던 거 위주로 몇 개만 꼽자면, 수박을 반으로 잘라 보관하는 수박 용기라던가, 김의 바삭한 식감을 유지시켜주는 김 보관 용기도 있고요. 하다하다 이젠 명절 때 남은 음식 담으라고 명절 음식 보관 용기까지 만들었더라고요. 그리고 글로벌 기업에 걸맞게 각 나라에 맞는 현지화 제품도 개발하고 있는데, 물론 본사 개발팀도 개발에 참여를 하지만 현지 바이어들의 의견을 물어보면서 제품 개발에 반영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는 반찬통이 주력이지만, 중국에서는 따뜻한 차를 즐겨 마시는 문화 덕분에 이런 티보트라고 보온병의 반응이 좋고, 미국에서는 시리얼통, 그리고 유럽에서는 사료통 같은 애견용품이 잘 팔린다고 해요. 거기다 이제는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경쟁자들을 견제하고자 밀폐용기 말고도 각종 주방용품부터 해서 생활용품은 물론이고 대체 얼마나 더 하려는 건지 소형 가전에도 손을 대고 있죠. 그래서 비교적 최근인 2020년에는 우리나라의 제니퍼룸이라고 하는 소형 가전 전문 업체까지 인수하면서 나름 진심으로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같은 해에 출시한 진공쌀통이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출시 4개월 만에 10만 대를 판매해 나름 선방하기도 했고, 이외에도 미니 김치 냉장고부터 해서 인덕션, 에어프라이어 등 다양한 가전제품들을 출시하면서 여러 제품군으로 영역을 확대해 단순한 반찬통 회사를 넘어 전반적인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를 꿈꾸고 있죠. 이렇게 반찬통 하나로 전 세계를 정복한 락앤락은 김준일 회장의 손에서 탄생한 곳인데요. 대구에서 3남 4녀 중 여섯째로 태어난 김준일 회장은 6.25 전쟁 당시 군수물자를 납품하던 아버지 덕분에 어린 시절을 아주 유복하게 보냈는데, 대구에서도 나름 유명한 집안이었다고 해요. 당시 수입산 물건이 흔하던 때도 아닌데 집에 독일에서 수입한 피아노랑 BMW 오토바이가 있었고, 집안을 장식한 비싼 미술품들까지, 그리고 그 돈 많이 든다는 승마까지 취미로 즐겼다고 하니 최소 은수저 정도는 물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던 아버지의 사업이 사업을 무리하게 확장하는 과정에서 일이 잘 안 풀리게 되자 가세가 순식간에 기우는데요. 그래서 중학교도 겨우 마치고 고등학교 입학은 아예 포기해야 되자 홀로 서울로 상경해 남들 3년 걸릴 거 나는 1년 만에 끝내자 라는 생각으로 일과 공부를 병행하면서 죽기 살기로 검정고시를 준비했고, 다행히 졸업장을 따내는데 성공하죠. 도련님처럼 편하게 살 줄 알았는데 안 해본 일이 없을 만큼 고된 10대 시절을 보내고 20대가 된 청년 김준일은 우연히 봤던 한 신문 기사의 문구를 보고 그 단어에 완전히 꽂혀서는 난데없이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는데요. 당시 그가 봤던 건 바로 수입 자유화라는 문구였어요. 사실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국내 산업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수입을 엄격하게 통제했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경제가 성장하면서 수입 규제도 풀렸던 건데, 아무튼 이 내용을 알게 된 김준일 회장은 이제 수입업을 해야 돈을 벌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하기로 결심하죠. 당시 동네 아주머니들하고 개모임을 하고 있던 덕분에 거기서 받은 갯돈 500만 원을 가지고 1978년 11월에 락앤락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국진유통을 설립하죠. 사업 초기에는 남대문 시장을 거점으로 삼아 대기업에서 수입한 물건의 유통권을 사들여서 상인들에게 파는 중간상 일을 했는데요. 평소 싹싹하고 부지런했던 덕분에 그를 찾는 단골이 많이 늘어나면서 사업은 말 그대로 대박이 나는데요. 한창 잘 나갈 때는 달에 5천만 원도 벌었다고 하니까요. 참고로 비슷한 시기에 분양했던 음마아파트의 분양가가 2천만 원이 좀 넘었으니까 사업이 얼마나 잘 되는지 알 수 있겠죠. 그렇게 얼마 안 지나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본인이 직접 물건을 수입해오는 수입업으로 사업이 발전하는데요. 당시 김준일 회장이 물건을 골라오는 안목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가 들여왔던 수입 주방용품은 주부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얻으면서 사업은 또 한 번 엄청난 성장을 이루는데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군 부대에서 어쩌다 흘러나온 주방용품에 주부들이 열광하던 시절이었던지라 사람들이 김준일 회장의 수입품에 빠질 수밖에 없던 거죠. 거기다 80년대부터 우리나라도 소득 수준이 높아지던 시기라 수입산 물건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던 점도 성공에 한 몫을 했고요. 아무튼 이런 김준일 회장의 사업이 이른바 대박을 내자 자신감이 붙으면서 품목을 더 다양하게 늘려 온갖 생활용품으로 품목이 불어났고, 남대문 시장은 물론 백화점과 할인마트에도 물건을 공급하면서 거의 무슨 돈복사버그인 것 마냥 한 달에 강남 아파트 한 채 값은 뚝딱 벌었을 만큼 국진유통은 훨훨 날아댕겼죠. 그런데 이 모든 게 꿈인 것처럼 큰 문제 없이 성공가도를 달려서 그런 걸까요? 지금껏 수백 가지의 물건을 수입했는데 정작 남의 것만 팔고 있고 나만의 것은 없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니 허전하고 공허함이 느껴지면서 뭔가 더 새로운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커졌다고 해요. 그래서 김준일 회장은 지금이라도 나만의 것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잘 나가던 수입업을 접고 완전히 새로운 사업인 제조업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요. 당시 주변에서는 너 미쳤어? 잘하던 일 놔두고 왜 굳이 어려운 길로 가려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반대했지만, 그래도 김준일 회장은 본인의 뜻을 굽히지 않고 1985년에 국진화공을 설립하고 플라스틱 제품을 만드는 사업을 하기로 하죠. 그런데 이때부터 지구한테 억가라도 당하는 것 마냥 김준일 회장한테 악재가 사정없이 터져버리면서 사업을 잠시 접게 만들어버리는데요. 당시 그가 공장 설비를 구입할 때 모든 결제를 스위스 프랑으로 하고 원료는 일본에서 들여오느라 엔화로 결제했는데, 하필이면 85년에 전세계 통화 중에서 스위스 프랑하고 엔화만 미친듯이 올라버려서 시작부터 환율 크리를 맞았고 동시에 노사 갈등까지 터졌던 거예요. 이렇게 이자 폭등, 원자재 폭등, 그리고 인건비 폭등, 이 3종 폭등이 쓰리 쿠션 마냥 동시에 터져버리니까 이게 당시 감당이 안 됐던 김준일 회장은 경영권을 팔고 회사에서 나와 빵꾸난 돈을 메꾸기 위해서 잠깐이지만 다시 수입업 사장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래도 그간 했던 짬밥을 무시할 순 없는 게, 얼마 안 지나 사업 자금을 다시 마련하고 매각했던 지분을 다시 사들여 1994년에 국진화공으로 컴백하는 데 성공하거든요. 그렇게 본인이 설립했던 회사로 다시 복귀하는 데 성공한 김준일 회장은 기존 국진화공이라는 이름에서 하나코비로 사명을 바꾸고 일단 돈이 될 만한 건 가리지 않고 만들면서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는데요. 그런데 가리지 않고 온갖 제품들을 찍어내다 보니까 오랫동안 진득하게 팔리는 스테디셀러라고 할 만한 게 없고 제품마다 수명이 너무 짧다는 문제점이 생겼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치즈 등갈비나 연어 무한 리필, 그리고 흑당 버블티 마냥 유행을 어마어마하게 타는 그런 시즌성 제품들로만 찍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지속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브랜드의 중요성을 느끼고 1년 동안 전 세계의 박람회를 돌면서 모든 걸 올인할 만한 아이템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죠. 그렇게 여러 생각들을 종합해보면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제품을 걸러내다가 최종적으로 결정한 아이템이 바로 지금의 락앤락을 있게 해준 요 반찬통, 즉 밀폐용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당시 밀폐용기라고 하면 미국의 타파웨어라는 곳이 전 세계를 휩쓸던 그런 시기거든요. 지금이야 우리가 밀폐용기 하면 락앤락이라고 부르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밀폐용기 이퀄 타파웨어였으니까요. 물론 지금도 건재한 곳이죠. 그런데 요 타파웨어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실링 방식이라고 해서 몸체에다가 호미파인 뚜껑을 눌러서 닫는 방식이라 밀폐력을 높이려고 하면 너무 빡빡해서 열고 닫는 게 불편하고, 그렇다고 열리는 걸 쉽게 만들면 밀폐력이 떨어지는 이런 구조적인 딜레마가 있었거든요. 다른 국산 제품들도 이런 방식이 주로 이루었던지라 생각보다 밀폐력이 별로인 제품들도 많았고, 국물이 있는 거라도 담았다가 줄줄 새는 물건도 많았다고 하는데, 거기다 이 타파웨어가 당신 값비싼 미제 물건이라 선뜻 구매하기에는 어려운 중산층 이상의 전유물이었죠. 물론 지금도 그렇게 저렴하진 않죠. 그래서 김준일 회장은 이런 문제점들을 잡은 밀폐용기를 만든다면 세계 시장에서도 먹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쉽게 열고 닫으면서도 밀폐력을 높일 수 있는 방식에 초점을 맞춰서 직원들하고 제품 개발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만들어진 게 바로 락앤락의 상징인 이 4개의 날개를 특징으로 한 사면결착 밀폐용기였죠. 하지만 이 뚜껑에서 밀폐력을 좌우하는 요소가 바로 이 뚜껑의 힌지 부분이거든요. 힌지가 너무 두꺼우면 열고 닫기 어려웠고, 반대로 너무 얇으면 이 날개가 금방 부러지거든요. 그래서 개발 과정에서 이 문제를 엄청 고민하다가 이 커터 칼 있잖아요. 요걸 힌지에 한 번씩 그어가면서 최적의 두께를 찾았다고 해요. 진짜 집념이 느껴지죠. 그렇게 수천 번의 실험 끝에 부드러우면서도 잘 끊어지지 않는 힌지의 황금 두께를 알아내는데 그게 바로 0.4mm였다고 해요.
이 밖에도 락앤락만의 디테일을 추가하고 마침내 탄생한 밀폐용기의 사면결착이라는 제품의 특징에 맞게 잠그고 또 잠근다 라는 의미로 락앤락이라는 이름을 붙였던 건데, 당시 김준일 회장이 그럴듯한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서 집에서 하루 종일 뚜껑을 열고 닫다가 순간 번쩍하고 떠오른 이름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때 얼마나 열었다 닫았는지 아내가 시끄럽다고 한 소리 한 일화도 있었다죠. 자, 이렇게 부푼 기대감을 안고 세계 최초 사면결착식 밀폐용기라는 타이틀과 함께 1988년에 출시하게 된 우리의 락앤락. 그런데 모두의 생각과는 다르게 락앤락의 성과는 말 그대로 대폭망 그 자체였는데요. 일단 이 락앤락이 거의 신생기업이나 다름없어서 알아봐주는 사람 자체가 없었고, 유통업체들도 선뜻 받아주는 곳이 없어서 판매망을 뚫는 게 사막에서 바늘 찾기만큼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게 아무리 밀폐력이 좋고 세상을 바꿀 물건이었어도 일단 사람들한테 많이 노출돼야 팔리던가 말던가 할 텐데 시작부터 답이 없던 거죠. 그래서 김준일 회장은 당시 국내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던 홈쇼핑에서 락앤락을 팔면 성능도 두 눈으로 확인시킬 수 있고 홍보도 확실히 되겠구만 이라는 생각으로 국내 모든 홈쇼핑 업체에 연락을 돌렸어요. 그런데 제가 좀 전에도 말했듯이 락앤락의 인지도가 거의 0에 가깝다고 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홈쇼핑 업체들도 뭔 듣도 보도 못한 회사가 갑자기 찾아와서는 우리 물건 좀 팔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단칼에 거절했죠. 이렇게 온 세상에 억까를 당하면서 락앤락이 외면받자 김준일 회장은 갈 때까지 가보자는 생각으로 한국에서 안 팔리면 바다 건너 외국에다 팔면 되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더니 갑자기 해외 진출이라는 역발상을 시전해버리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해외 진출로 방향을 바꿔서 전 세계에 열리는 전시회에 참가해 락앤락 알리기에 열을 올리는데, 그러던 중 2000년에 홍콩에서 열린 국제 주방용품 전시회에 참가했다가 뜻밖의 기회를 잡게 되죠. 당시에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파리만 날리고 있던 와중에 직원 하나가 더 이상은 못 참겠는지 락앤락 통에 주스를 담아서는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서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툭툭 던지기도 하면서 약간의 퍼포먼스를 보였는데, 마침 이걸 흥미롭게 본 캐나다의 한 바이어가 이거 괜찮아 보이는데 미국에서 한번 팔아볼래? 라는 제안을 했던 거죠. 드디어 해외로 팔려갈 기회를 잡게 된 락앤락은 바로 콜을 외쳤고, 홈쇼핑 방송만 타면 그간의 고생을 보상받는 금융치료를 받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김준일 회장은 행복회로를 열심히 돌렸는데, 이게 뭔 일인지 행복회로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터져버리거든요. 아까 그 미국에서 팔아보자고 했던 캐나다 바이어 있죠? 이 사람이 막판에 계약을 취소해버렸거든요. 진짜 이 정도면 전세계 나라를 팔아나 싶을 정도로 되는 게 없죠. 그렇게 모두의 멘탈이 박살나면서 다시 짐을 싸고 돌아가네 만회하는 이야기가 오가다가 김준일 회장이 이왕 이렇게 된 거 한번 밀어붙여 봅시다 라고 하면서 계획을 그대로 진행시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홈쇼핑 채널인 QVC에서 락앤락의 데뷔 방송이 전파를 타게 되죠. 락앤락은 사람들에게 완벽한 밀폐력을 보여주기 위해 돈다발은 물론이고 케찹, 카메라 등 온갖 물건을 락앤락에 넣고 물속에 담궜다가 꺼내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요. 미국 주부들은 이 모습을 보고 세상에 저런 게 있었어? 저건 무조건 사야 돼! 라면서 아주 뜨거운 반응을 보였죠. 눈앞에서 돈다발 넣은 통을 물속에서 넣었다 꺼내는데 이게 또 그대로 빳빳해. 당시로서는 이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아무튼 당시 2001년에 락앤락의 첫 방송으로 준비한 물량이 5,000세트였는데 이게 30분 만에 완판되면서 김준일 회장도 놀라고 방송 사측도 놀라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던 거죠. 역시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고 락앤락은 곧바로 추가 물량을 준비해 다음 방송도 부랴부랴 준비했는데, 이후 9번의 추가 방송에서 9회 연속 매진이라는 전대미문의 기록을 써버렸고, 당시 세웠던 분당 1000만원 매출이라는 기록은 홈쇼핑 역사에 남아있는 레전드 사건이라고 해요. 이 사건을 계기로 2002년 말쯤에는 QVC에서 투데이스 스페셜 밸류, 줄여서 TSV라고 하는 동시간대 최고 인기 프로그램의 락앤락을 초청했고, 락앤락은 여기에서도 1시간 만에 6만 세트를 팔아제끼는 핵폭탄급 화력을 보여주면서 과거의 그 쩌리가 아니라 방송만 했다 하면 완판을 때려버리는 밀폐용기계의 최고의 브랜드로 올라서죠. 이렇게 김준일 회장의 과감한 도전이 엄청난 성공을 이룬 덕분에 우리나라의 반찬통이 저기 바다 건너 미국에서 대박을 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국내 홈쇼핑 업계는 부랴부랴 락앤락을 섭외하기 위해 러브콜 세례를 보내죠. 그렇게 장원급제를 하고 돌아온 이몽룡처럼 국내에서 화려한 데뷔를 하게 된 락앤락은 미국에서 성공했던 것처럼 첫 방송에서 준비해간 물량 2,000개를 30분 만에 매진시켰고, 이후 5번의 추가 방송에서도 완판시켜버렸죠. 이때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도 하도 찾으니까 설비를 증설해도 수요를 따라가기 힘든 지경이었다고 하는데, 거기다 이때부터는 반찬통으로만 죽어라 우려먹는 게 아니라
텀블러부터 해서 냄비, 후라이팬 등 고객들의 니즈에 맞게 제품군을 다양하게 늘리면서 주방용품 브랜드로 영향력을 넓히기 시작하죠. 이렇게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마침내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락앤락은 이 성공을 발판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2004년에 중국을 시작으로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으로 넓게 사업을 확대했고, 이 시기부터 기존에 쓰던 하나코비라는 사명도 사람들에게 더 친숙한 이름인 락앤락으로 바꿨죠. 또한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서는 철저하게 고급화 전략을 사용하면서 시장에 진입했는데, 비싼 임대료를 감내하면서 잘 사는 동네와 주요 백화점에 매장을 내고 우리나라보다 못해도 1.5배는 비싸게 팔았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현지 공장을 지었음에도 완전히 자리 잡는 동안에는 운송료와 관세를 부담하면서까지 한국에서 생산한 물건을 중국에다 팔았죠. 그러면서 중국 시장이 엄청난 성장세를 보여주면서 락앤락에게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줬는데요. 그리고 동남아 지역은 베트남을 거점으로 삼고 공장을 열심히 늘리면서 주변 국가로 진출했는데, 중국과 마찬가지로 고급화 전략이 잘 먹히면서 중상류층의 사랑을 받고 좋은 성과를 올렸죠. 이렇게 활동 범위를 넓히면서 쭉쭉 성장한 덕분에 그저 반찬통 만들던 회사 락앤락은 몸집을 거대하게 물려 2010년에는 상장에도 성공했고, 덕분에 김준일 회장은 한때 자산 가치가 1조 원을 돌파하면서 재벌가의 전유물이라고 불렸던 1조 클럽의 자수성가로 올랐죠. 그런데 이런 동화 같은 일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창업주 김준일 회장이 2015년에 심혈관 질환으로 수술까지 받고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면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따랐고, 주변에서는 이제 일선에서 물러나 자식들한테 회사를 물려줘야 된다는 이야기도 나왔죠.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나 회사 오너들이 그렇듯이 내가 열심히 키워놓은 걸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김준일 회장은 예전부터 락앤락 같은 자수성가형 회사가 창업주가 경영을 하는 당분간은 살아남을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창업주의 색깔을 서서히 지워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김준일 회장은 회사를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고 2017년에 글로벌 사모펀드 운용사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의 회사를 매각하고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김준일 회장이 회사를 매각하고 중국 쪽 매출 감소로 실적에 큰 타격을 입으면서 락앤락은 지금까지 쭉 하향세를 타고 있는데요. 중국 내 짝퉁 문제도 있고 이제는 비슷한 제품을 만드는 곳이 늘면서 하락에 한몫을 한 거죠. 물론 지금도 국내 1위라는 브랜드 파워는 변함없지만 실적 악화가 계속되다 보니 경영권을 사들인 어피니티 측에서도 어떻게든 이 위기를 벗어나 보려고 최근에는 상장 폐지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걸로 또 주주들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다 보니 앞으로 이 락앤락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게 만드는데요. 남대문에서 수입상을 하던 한 남자가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탄생시킨 밀폐용기가 이젠 우리의 주방은 물론이고 전 세계 사람들의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든 우리의 락앤락. 과거 한창 잘 나갔던 모습은 이제 많이 꺾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지금껏 수많은 고난을 이겨냈던 것처럼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더 성장하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료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